카니부어 진영부터 자기소개 간단하게 들어보려고 하는데 메이님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저자세 팟캐스트 총괄과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메이 최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오프닝, 저자세 오프닝. 제가 하니까 맛이 안 살더라고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노력하는 저탄고지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송 저자세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역시 이거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영상에서 인사 뵀던 소중한 유해과 황미진 원장입니다. 우리 저탄고지 협회에서 몸빵 담당하고 있고 고기 먹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에버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혜영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품 캥거루입니다. 네, 명품 캥거루 라이프핏을 운영하고 있는 황연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명캥님부터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키토제닉은 케톤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식단을 얘기하고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당분은 안 먹고 야채는 충분히 먹고 단백질을 적당히 먹고 모자란 에너지는 지방으로 먹는 식이요법을 키토제닉 식이요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메인님께 카니부어의 개념 정리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부어 다이어트는 직역하면 육식주의 다이어트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순수하게 육류만 먹는 식단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말로 제로캅이라고도 부릅니다. 고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는 식단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개념만 들어서는 뭔가 정리가 잘 안 되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카니부어와 키토제닉에서 각각 허용하는 식품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육류, 내장육, 어류, 난류, 버터, 치즈, 소금, 허브까지는 두 식단 다 허용인데요. 가공육의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 육류 함량이 높고 첨가물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조건으로만 허용을 합니다. 키토제닉은 커피와 차를 허용하는 반면에 카니부어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식물의 렉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황미진 선생님 맞나요? 네, 같은 맥락에서 카니부어는 향신료 제한도 있습니다. 후추 정도는 허용하지만 이 후추까지도 렉틴 프리 기준에서는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입장이고요. 카니부어에서는 올리브유를 비롯하여 키토제닉에서 허용하는 식물성 기름까지 모두 배제를 하고 있고 견과류, 아몬드 밀크, 대체 감미료 등 모두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키토제닉에서도 과일은 다 제외를 하는 편인데요. 시트러스류의 세모가 되어 있는 건 레몬이랑 라임 정도의 당도가 낮은 과일에 안에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끝장 토론에 앞서 각 진영의 내 새끼 자랑 타임, 내 식단 자랑 타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선생님, 키토제닉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탄수화물 줄이게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이 되고 대사 쪽 문제도 개선이 되면서 이제 살이 빠진 효과가 있고요. 또 탄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충분한 지방을 먹게 되면서 유일하게 다이어트 중에서 배고프지 않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겠고, 이 외에도 에너지가 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염증이 준다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다 아실 것 같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카니부어에 남다른 애정이 있으실 것 같은 황미진 원장님께서 카니부어 자랑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카니부어 다이어트는 클래식 키토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고요. 고기와 소금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식재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굉장히 쉽고 음식을 준비하기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소화기 장애 있는 분들 개선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키토시스에 굉장히 진입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빠르고 높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다이어트 감량 효과도 굉장히 뛰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저탄고지 좋고 카니부어 좋고 한 거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장점 들어서 사실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본격적인 끝장 토론을 위해서 단점 공격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쟁점인데요. 카니부어는 원푸드 다이어트다?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토제닉 진영에서는 카니부어를 일종의 원푸드 다이어트로 보고 계시는데요. 메이님, 이 부분에 대한 반박 의견 있으십니까? 실제로는 고기 내장도 다 먹고 해산물, 동물 지방, 그다음에 난류, 유제품 등등 다 먹을 수 있고 어떤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라는 게 사실 사과 다이어트, 포도 다이어트 이렇게 한 가지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도 있는데 프루테리언이라고 과일만 먹는 다이어트 방식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의 원푸드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그 고기랑 고기의 부산물로 얻어지는 내장들만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원푸드 다이어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테고리만 먹게 되기 때문에 그거의 퀄리티가 나의 식사의 전체를 좌우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육고기들의 오메가 밸런스는 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오메가6가 많은 거를 하루 종일 나의 주식으로 많이 섭취하게 된다면 레틴을 피하려고 시작했던 식단이 오히려 밸런스를 깨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케토를 기본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기를 많이 먹는 편에 속하는데요. 하루 종일 500g 드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 끼에 500g 먹거든요. 체중에서 많은 차이가 나죠. 예. 근데 이제 하루 종일 고기만 먹는 거는 조금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오메가3, 6 비율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황미진 선생님 이에 대한 반박 의견 있으십니까? 저 2주 동안 한우 먹었거든요. 오메가3, 6 비율 모르겠고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메가6가 이것이 있어야만 근육이 성장할 수 있어요. 머리 좋아진다는 그 DHA 있죠. 그것이 있는 양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아라키도닉산이, 오메가6 염증 일으킨다는 그 아라키도닉산이 머리에 거의 동일한 양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두뇌가 성장하지 못해요. 그 아라키도닉산은 염증을 유발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염증을 매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몸에 어떤 나쁜 팩터가 있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염증이에요. 그런 회복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만 우리가 진짜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라키도닉산은 막 먹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게 그래도 몸에 충분히 있어야만 우리가 진짜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황미진 선생님께서는 비율 잘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의심이 많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소고기의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찾아보면은 1대20, 뭐 1대15에서 1대20 정도 나온다고 해요. 한우 기준이고요. 근데 사실 이 비율만 보면 굉장히 무섭고 좀 약간 고기가 먹기가 두려워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소고기에 있는 지방에서 다불포화 지방은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를 다시 어떤 수치로 환산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등심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면은 실질적으로 지방은 총 170g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메가6 그 3%라는 건 맥스로 추정한 건데 5.1g이에요. 저희가 고기를 1kg 먹었을 때 이렇게 섭취하는 오메가6의 양 자체는 5g 정도 수준인 거란 말이죠. 근데 왠지 그것도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대4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오메가3 영양제 1000mg 정도 먹으면 얼추 맞는 비율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스페드와 그레인페드의 어떤 오메가3, 6 비율의 차이인데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저 비율 같은 경우는 곡물 먹인 미국 소예요. 이건 참고로. 그다음에 왼쪽에 그래스페드 같은 경우는 오메가3 비율이 올라가고 오메가6 비율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카니벌을 하더라도 오메가6가 걱정이 될 때는 그래스페드 고기를 먹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오히려 저는 건강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한 이유가 전반적으로 오메가3, 6 비율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오메가6 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식물성 오일이란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버터 같은 경우는 1대3 유지하고 있고요. 좋다고 알고 있는 올리브 오일조차 저 정도의 오메가3, 6 비율이 있고요. 뭐 나머지 대두유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죠. 저희가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걸 하면서 굉장히 지방 섭취에 관대해지면서 가공지방에도 은근히 관대해지면서 제일 많이 드시는 게 마요네즈란 말이에요. 마요네즈는 대두유로 만들어져요. 100g당의 자료인데 10g의 마요네즈를 드시면은 오메가6 5g을 드시는 거예요. 거의. 소고기 1kg 먹었을 때 오메가6와 마요네즈 10g 먹었을 때 오메가6가 같다면 이게 과연 고기를 탓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본에 없는 얘기를 하셔서 네, 이렇게 해야 토론이죠. 네, 키토 하면서 마요네즈 먹는 사람 있나요? 주변에? 제가 가이드 할 때는 그런 거 절대 못 먹게 대두유 아예 배제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키토하는 사람들이 마요네즈 먹는 그런 건 사실 키토한다고 할 수 없죠. 마요네즈 먹으면서 그렇게 대두유나 가공육 섭취하면서 할 경우에는 그걸 사실 클린 키토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고, 아까 오메가 1kg 먹으면 오메가6의 비율을 영양제 1000ml짜리 하나 먹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먹는 만큼 다 우리 몸에서 오메가3로 쓰이지 않거든요. 흡수율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대 알약의 비율로 본다면 사실 모든 알약들이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비타민C 뭐 전부 다 굉장히 고함량을 먹는데, 물론 수용성이기 때문에 안전해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다 그 양 그대로 1000ml 그대로 흡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뜨거운데요. 네.
네,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채소 섭취,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카니보어와 키토제닉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아무래도 채소 섭취 유무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카니보어 측 설명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누수나 각종 질환들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이 있고요. 이미 현대인들이 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배제 식이요법, 제거 식이요법을 했을 때 건강에 호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으로 이 카니보어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명객님께 반박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뇌피셜 얘기해도 되나요? 마음껏 하십시오. 카니보어가 미국에서 나온 개념인데 우리나라 상황이랑 미국 상황이 다르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곡물을 베이스로 이제 식단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보다는 곡물에 대한 독소를 처리하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좋을 거다라는 거는 제 뇌피셜이고요. 네. 카니보어를 하게 되면 식재료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거 저탄수화물로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식단이거든요. 근데 카니보어를 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저탄수를 베이스로 하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니들인데 제가 아까 너무 세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카니보어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파이토케미칼의 부족이 다 우려되는 점인데요. 이게 신선한 채소나 식물성 견과류 이런 식물성 제품들을 먹었던 우리의 전통적인 식습관이 사실은 우리가 그걸 수백 수천 년간 해왔다는 거는 사실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그 다양성이 주는 이점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유지되었던 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비타민의 부족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내장육을 먹으면 된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장육 아예 못 먹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카니보어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하루 종일 먹는 게 버터와 고기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1kg 정도 해당하는 고기 양을 먹었을 때 이제 적당한 카니보어 식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근데 칼륨 같은 경우 맨 위에 있는데 우리나라 일일 권장량이 이게 30대 여성 기준으로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3,500mg인데 등심 1kg 드시면 3,500mg 해당하는 칼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결핍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C는 이제 내장육에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장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북극 탐험대 이야기 그들이 동물 내장 위주로 먹고 살코기는 뭐 개를 던져주고 이렇게 해서 괴혈병을 극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 가장 많이 주는 거는 탄수화물 위주의 대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키토제닉도 그렇고 카니보어도 그렇고 비타민 C 요구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 라는 이야기는 뭐 이제 다들 아시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육류 섭취가 뭐 이미 몸에 있는 다른 더 좋은 요산이나 글루타치온 같은 항산화제들에 대한 어떤 부스팅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항산화 기능을 하는 어떤 영양소에 대한 니즈는 가장 적은 식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을 할 때 만약에 어떤 뭐 실험체에 대해서 마그네슘 결핍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예를 들어 쥐라고 하면 쥐의 식이섬유와 옥살산 같은 것들을 투여한대요. 이게 뭔가요? 결국 채소에 있는 것들인데 결국 채소를 많이 먹임으로써 마그네슘 결핍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그네슘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케일보다는 고기에 적게 들어있기는 해요. 등심 1kg 210 있고 케일 1kg에 470 있는데 뭐 마그네슘 먹기 위해서 케일을 1kg씩 드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 자체보다는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잘 흡수할 수 있느냐, 아까 영양제 얘기하셨듯이 약간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카니보어의 하루 육류 섭취 권장량이 1.2kg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진짜 이게 효율적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여러분들 식사를 하실 때 김치도 없이 고기 1kg을 소금에만 찍어서 먹어야 돼요. 근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김치를 한 점도. 제가 카니보어를 잠깐 해봤거든요. 근데 앞에서 오이 소박이를 먹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오이 소박이 하나를 못 먹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은 게 장내 세균총을 바꾸고 우리가 사실 그 미생물과 공생하고 있는 관계인데 우리가 먹은 게 미생물을 바꾸고 바뀐 미생물이 호스트, 그러니까 우리 숙주인 사람의 대사나 그 면역을 바꾸고 이것이 다시 질병이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드라마틱한 식단의 변화, 그러니까
채식이 아예 없어지는 이런 드라마틱한 식단의 변화는 장내 균총을 48시간 이내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고, 이것은 아직 많이 연구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고, 이게 우리 몸에 유익한지 유해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장내 미생물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카니보어가 가장 많이 지적받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황미진 선생님, 이런 걱정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하루 권장량 자체가 이렇게 탄수를 많이 먹고 채소를 많이 먹고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 결정되어 있는 지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를 줄여서 먹었을 때 그것이 그만큼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내 미생물 문제인데요. 그 미생물에 대한 기준 또한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식재료들이 이제 주된 음식이라는 기준 하에서 이것이 유해균이다, 이것이 유산균이다, 이것이 중간균이다, 이것은 어디에 작용한다, 이게 나한테 득이 된다, 실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식재료를 바꿨을 때는 또 다른 미생물들이 우리에게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많지 않아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조금 더 지켜보고 연구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지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카니보어 할 때 이런 봄브로스 같은 것, 사골국 이런 것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 안에 있는 뭐 콜라겐이라든지 글루코사민이라든지 이런 미네랄들이나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그 식이섬유가 결국은 우리 장에 들어와서 부티르산, 단세지방산을 만드는 거에 아까 도움이 된다고 앞서 강의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그런 부티르산이 버터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것을 식이섬유로만 섭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부티르산이 버터에 들어있기 때문에 부티르산을, 그러니까 단세지방산을 만드는 미생물이 필요 없다, 또는 좀 적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으로 그걸 섭취하면 그게 흡수되어서 장까지 그 부티르산의 형태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를 것 같고, 섬유소가 꼭 필요하나, 미생물을 꼭 우리가 잘 키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미생물 전문가는 아니고 저도 이제 배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장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채식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어떻게든 뭐 잘게 다지던지 볶던지 요리 방법을 통해서라도 채소를 흡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전 세션에 아토피 분이 장이 음식 제한을 하면 할수록 예민해진다고 질문하시는 거 들었는데, 저도 외래에서 그런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시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푸드 엘리미네이션 다이어트를 해서 리스트릭션, 그러니까 제한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장내 미생물 균충이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균들이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어떤 애들은 줄어들고, 이런 변화가 검사를 안 해봤지만 그랬을 때 다른 평소에 먹지 않은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 미생물들이 어떤 작용을 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최소한의 내가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식단을 조금 리스트릭션 했을 때 얻게 되는 게 좀 적은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리스트릭션을 조금 더 이제 광범위하게 가져가서 회복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클린키토 진영 더 반박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식이섬유 이야기만 했는데 사실 채소를 섭취해서 우리가 얻는 게 식이섬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량의 탄수화물도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데 여성분들의 경우는 완전히 제로캅을 할 경우에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성의 경우 내인적으로 당신생을 하는 능력이 남성들의 경우보다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제로캅을 오래 할 경우 여성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객님이 방금 말씀하신 문제를 제로캅을 하시면서 호소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카니보어 측 진영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험을 해보니 평소 먹는 것보다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도 굉장히 많이 먹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에너지 레벨이 일단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너무 더워서 이게 에너지가 막 펄펄 끓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저 이거 식단하면서 피 검사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TSH나 T4 같은 다른 갑상선 인자들은 다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T3 레벨만 유독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사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내 몸이 그것을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T3 레벨을 낮게 유지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육류 안에 굉장히 많은 아미노산들이 있어요. 트립토판이나 티로신 같은 이런 아미노산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흔히 불편해하는 불면증이나 조울증이나 우울증 같은 이런 것들의 개선 효과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레벨도 상당히 높아져요. 예. 그런데 그 지표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쨌든 그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아지면서 그런 콜티솔의 그 생성 능력이나 DHA 생성 능력이나 여성 호르몬의 생성 능력 같은 것들이 다 좋아지면서 어쨌든 호르몬 대사도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할 얘기가 많아서 이쯤에서 이 쟁점은 마무리하고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섭취 과다에 대한 문제 제기 파트입니다. 신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암 쪽으로도 리스크가 있지 않나. 키토시스 진입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동맥경화 많이 일으키는 그 LDL인데 저는 0 나왔어요. 다이어트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지방 더 많이 빠졌어요. 체지방 분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감량 이유가 아닐까요? 카니버로 뺐는데 그거를 다시 유지할 수 있냐? 지속 가능한 식단이라고 생각해서 좀 어렵지 않을까.